아들 살아있구나. 고마워, 착한 녀석.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바우에게 어머니의 냄새를 맡게 하고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네가 수환이가 보낸 놈이었구나. 수환이가 너를 보냈구나.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기다리는 어머니. 조선 정조 시절 전라도 남원 고을 외곽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이 기울고 담이 허물어지고 마당에 풀이 무성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만은 깨끗했습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로 쓸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이씨 성을 가진 노모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이봉녀. 나이 60세.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고 왼쪽 눈은 백태가 끼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하나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뿐인 눈은 매일 아침 대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원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을. 복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환. 19의 군역에 뽑혀 북쪽 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수환이 떠나던 날을 복녀는 어제 일처럼 기억했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습니다. 수환은 삼배 두루마기를 입고 집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 복녀가 밤새 싸준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 된장 한 덩이, 지프로 꽃 미투리 한 켤레. 그리고 보따리 맨 안쪽에 복녀가 몰래 넣어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녀의 은가락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준 것이었습니다. 은가락지를 팔면 한 끼는 사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수환은 대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복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거라. 살아서 돌아오너라. 그것만 하면 된다. 수환이 웃었습니다. 19살의 웃음은 밝았습니다. 한양 구경도 하고 변방 구경도 하고 돌아올 때는 선물도 사올게요. 선물은 무슨? 내 얼굴이 선물이다. 수환은 돌아섰습니다. 안개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녀는 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등이 안개에 사라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10년 전이었습니다. 수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 3년은 편지가 왔습니다. 변방 생활이 힘들지만 건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수환 대신 동료가 대필한 편지였습니다. 복녀도 그를 몰랐기에 이웃집 서당 훈장에게 부탁해 읽었습니다. 편지가 올 때마다 복녀는 훈장에게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훈장은 떡값이 편지값보다 비싸다고 농담했지만 복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이 아들의 목숨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 떡 정도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넷째 해부터 편지가 끊겼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 반년.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복녀는 관아에 찾아갔습니다.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관아의 아저는 귀찮다는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변방 군졸의 소식은 가명에서 관리하오. 고을 관아에서는 알 수 없소. 복녀는 가명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웃집 훈장이 대필해 주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3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석 달 뒤에 가명에서 답이 왔습니다.
짧은 답이었습니다. 이수환, 군적에서 삭제됨. 군적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었습니다. 전사했거나 탈영했거나 어느 쪽이든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수환이는 죽은 거요. 포기하시오. 10년이면 살아있어도 안 오는 거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다면 시신이 와야 하오. 시신도 없이 어떻게 죽었다 하겠소. 변방에서 죽으면 시신은 그 자리에 묻소. 오지 않소. 그래도 나는 기다리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녀는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깨끗한 길을 밟게 하려고. 그것이 복녀의 하루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대문 앞을 쓸고 아침에 죽을 끓여 한 그릇 먹고 낮에는 삼배를 짜서 장터에 팔고 저녁에는 대문 앞에 앉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열흘에 한 번은 관아에 가서 아들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르오. 10년째 되던 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복녀가 아침에 대문을 열자 대문 앞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개였습니다. 누런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갈비뼈가 드러났으며 한쪽 뒷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귀는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눈은 갈색이었는데 이상하게 슬퍼 보이는 눈이었습니다. 개는 복녀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세하게 힘없이 하지만 분명히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개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온 놈이냐? 개는 대답 대신 복녀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코를 복녀의 집신에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복녀는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를 가져와 개 앞에 놓았습니다. 개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 복녀를 보았습니다. 갈 데가 없느냐? 개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갈 데가 없다. 같이 있자꾸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이상한 게 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밥을 주든 주지 않든 비가 오든 해가 쨍쨍하든 개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녀가 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고 복녀가 대문을 닫으면 처마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복녀는 개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누렁이, 누런털이니 누렁이. 투박한 이름이었지만 복녀가 지을 수 있는 이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의 개를 수상하게 보았습니다. 저게 어디서 온 거냐? 떠돌이 개가 제 발로 찾아와서 눌러앉다니. 미친 게 아니냐? 병 있는 거 아니냐? 이웃집 감씨 안하기 말했습니다. 복녀 어머님, 저 개 치우시오. 우리 아이들이 무서워하오.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개가 누구를 물은 적이 있소. 없잖소. 그냥 두시오. 누렁이는 실제로 사람을 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격이 순했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꼬리를 잡아당겨도 가만히 있었고 다른 개가 짖어도 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매일 같은 방향을 보며 짖었습니다. 북쪽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누렁이는 대문 앞에 앉아 북쪽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으르렁대는 것이 아니라
끙끙 앓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복녀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지짐을 멈추고 복녀를 보았지만 복녀가 돌아서면 다시 북쪽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를 데려온 지 보름쯤 되었을 때 복녀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가을비에 젖어 몸살이 난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녀가 눈을 뜨자 베개 옆에 풀 한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는 풀이었습니다. 복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렁이가 앉아 있었고 누렁이의 입 주변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거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이웃집 훈장에게 그 풀을 보여주었습니다. 훈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갈근이요. 감기에 좋은 약초요. 어디서 났소? 우리 집 개가 물어왔소. 개가 약초를 알아본다고? 나도 모르겠소. 아침에 일어나니 베개 옆에 놓여 있었소. 훈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복녀는 갈근을 다려 먹었습니다. 이틀 뒤 감기가 나았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복녀의 무릎이 아플 때는 쑥을 물어왔고 배탈이 났을 때는 매실 가지를 물어왔습니다. 누렁이가 어디서 약초를 구하는지 복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가 물어오는 것은 번번이 맞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개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녀 집 개가 약초를 물어온대. 미친 개가 아니라 귀신 들린 개인 거 아냐? 산에서 온 영물이라는 사람도 있어. 포목 장수한 씨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개가 약초를 안다고. 그건 개가 아니지. 뭔가 수상한 놈이야. 복녀는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렁이의 행동이 점점 신기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약초만이 아니었습니다. 누렁이는 복녀가 삼배를 짤 때면 옆에 앉아 실타래를 발로 굴려주었고 복녀가 장터에 갈 때면 따라가서 짐을 물었습니다. 복녀가 넘어지면 달려와 옷자락을 물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것은 누렁이가 복녀의 방 한쪽 구석을 유독 자주 킁킁거렸다는 것입니다. 방 구석에는 수완이 두고 간 짐이 있었습니다. 낡은 집신 한 켤레, 어릴 때 입던 저고리 한 벌, 그리고 수완이 15대 깎은 나무 팽이 하나. 복녀가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누렁이는 그 짐 앞에 엎드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맡다가 끙끙 울었습니다. 복녀는 처음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이 짐에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수완이 냄새가 나느냐? 누렁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세차게. 처음 보는 것처럼 세차게. 복녀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수완이를 아는 것이 아닐까. 제3장 목에 묶인 주머니. 누렁이를 데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복녀는 누렁이에게 볏짚으로 방석을 만들어 처마 밑에 깔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밤에는 방 안에 들여보냈습니다. 누렁이는 복녀의 발치에서 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녀도 누렁이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복녀가 누렁이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데 손가락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누렁이의 목 아래 가슴팍 쪽 털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녀는 호롱불을 가져와 비추었습니다. 가죽끈이었습니다. 가느다란 가죽끈이 누렁이의 목에 감겨 있었고 끈 끝에 작은 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기름 먹인 천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크기는 엄지손가락 2개만 했습니다. 털에 가려져 있어서 석 달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접힌 천 조각. 복녀는 천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있었습니다. 먹이 아니라 무언가 검붉은 것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복녀는 글을 몰랐습니다.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보는 것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복녀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읽어 주시오. 훈장이 천 조각을 받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녀 어머님, 이것을 어디서 얻었소? 우리 집게목에 매달려 있었소. 훈장이 복녀를 보았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읽어 드리겠소. 훈장이 읽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 있습니다. 복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훈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함경도 북쪽 변방에서 군역을 마치고 돌아오려 했으나 전투 중에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주어 목숨은 건졌으나 남원까지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복녀는 2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개는 제가 변방에서 키운 놈입니다. 이름은 바우. 제가 진지에서 남은 밥을 나눠 먹으며 키웠습니다. 바우에게 어머니의 냄새를 맡게 하고 남쪽으로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이 글이 닿기를 바라며 어머니,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들 수완 올림. 훈장이 읽기를 마쳤습니다. 복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누렁이가, 아니 바우가 복녀 옆에 앉았습니다. 복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눈물을 핥았습니다. 복녀는 바우의 얼굴을 2 손으로 잡았습니다. 내가 수완이가 보낸 놈이었구나. 수완이가 너를 보냈구나. 바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세차게. 온몸이 흔들릴 만큼 세차게. 복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바우가 매일 북쪽을 보며 온 이유를. 수완이가 있는 곳이 북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초를 물어온 이유도 알았습니다. 수완이가 변방에서 약초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바우에게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수완이의 집 앞에서 끙끙 운 이유도 알았습니다. 주인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에 떠나서 29이 되었구먼. 다리를 다쳤다니. 복녀는 1000 조각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복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다리를 다쳐 걸을 수 없다는 슬픔이 뒤엉켜 가슴을 조였습니다. 새벽이 되어 복녀는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바우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수완아, 어머니가 데리러 갈 테니 기다려라. 복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데리러 가기로. 남원에서 함경도 북쪽 변방까지 걸어서 한 달이 넘는 길이었습니다. 63세 노모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올 수 없으니 어머니가 가는 수밖에. 마을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복녀 어머님, 정신이 있소. 함경도까지 걸어가겠다고? 그 나이에 한양도 못 가오. 함경도는 꿈도 꾸지 마시오. 그 편지가 진짜인지도 모르잖소. 개 목에 매달린 종이를 믿겠다고?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 목에 매달린 종이가 아니오. 내 아들이 보낸 편지요. 내가 낳은 아들의 글씨요. 글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들의 글씨를 알아보오? 복녀는 1000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글은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가슴이 뛰오. 어머니 가슴은 글자보다 먼저 아는 거요. 아무도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길 위에 노모. 복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보리떡 10개, 된장 1덩이, 집신세 켤레. 3배를 팔아 모은 돈 다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우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녀가 짐을 지자 바우가 앞장섰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바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온 길을 거꾸로 가면 되는 거지. 복녀와 바우는 남원을 떠났습니다.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남원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공주로, 공주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복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하루에 20리를 걷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바우는 항상 복녀보다 10걸음 앞에서 걸었습니다. 복녀가 느려지면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복녀가 앉으면 옆에 앉았습니다. 복녀가 길을 잃으면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리다가 한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바우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온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전주를 지날 때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복녀는 주막에 들어갈 돈이 없어 다리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바우가 복녀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복녀의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바우가 일어나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복녀가 어디 가느냐고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바우가 돌아왔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집단이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마른 집단 두어 묶음을 물어왔습니다. 복녀는 집단을 깔고 그 위에 누웠습니다. 바우가 위에 올라와 누웠습니다. 집단의 온기와 바우의 체온이 복녀를 감쌌습니다. 이놈이 내가 사람보다 낫구먼. 바우가 킁킁 코를 울렸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공주를 지날 때였습니다. 복녀의 집신이 다 닳았습니다. 3켤레를 가져왔지만 2켤레가 이미 해졌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혔습니다. 복녀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발이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다 떡집 안악이 복녀의 맨발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디서 오시오? 발이 왜 그러시오? 남원에서 왔소. 함경도에 아들이 있소. 함경도, 남원에서 함경도까지 걸어가시겠다고? 걸어갈 수밖에 없소. 떡집 안악은 한참 복녀를 보다가
안으로 들어가 집신 한 켤레와 떡 5개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시오. 길이 멀 테니. 복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고마울 것 없소. 나도 아들이 군역에 가 있소. 어머니 마음이 다 같은 거지. 복녀는 떡을 먹고 집신을 신고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한양이었습니다. 한양은 복녀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많고 길이 복잡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갈림길에서 멈추었습니다. 바우가 코를 땅에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길로 걸었습니다. 복녀는 바우를 따랐습니다. 바우는 한양을 관통해 북쪽 성문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왔구나. 이 길을 걸어서 남원까지 갔구나. 바우가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한양을 지나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험해졌습니다. 산이 높아지고 바람이 매서워졌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나왔고 무릎이 아팠고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우가 앞에서 걷고 복녀가 뒤에서 따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에게 가는 길. 보름이 더 걸렸습니다. 함경도 북쪽 변방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고 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복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발은 감각이 없었습니다. 바우가 멈추었습니다. 한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바우가 문을 향해 짖었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짖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사내. 왼쪽 다리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하고 피부가 거칠었지만 이마의 모양, 눈의 깊이, 인매에 서는 복녀가 알고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수아나. 복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수환의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수환은 한 발짝 나왔습니다. 다친 다리가 비틀거렸습니다. 2발짝, 3발짝. 눈밭을 걸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복녀가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2 팔로 꽉 안았습니다. 수환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바우가 데려왔다. 내가 보낸 바우가. 수환은 바우를 보았습니다. 바우는 2 사람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우야, 내가 해냈구나. 바우가 수환에게 달려가 얼굴을 핥았습니다. 수환이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세 식구가 눈 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5장 돌아가는 길 복녀는 수환의 초가집에서 열흘을 쉬었습니다. 변방 마을 사람들이 복녀를 돌봐 주었습니다. 남원에서 함경도까지 걸어오신 거요. 보름 넘게. 마을 촌장 김씨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추위에 60이 넘은 노모가. 대단하시오. 복녀는 웃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저게요. 바우가 아니었으면 길도 찾지 못했을 거요. 수환은 3년 전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뼈가 부러졌고 제대로 붙지 않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군적에서 삭제된 것은 부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제대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없으니 남원까지 돌아갈 수 없었고 변방마을에 눌러앉은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쓸 줄 몰라 답답했는데 동료가 대필해 주다가 그 동료도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소. 그래서 바우에게 맡긴 것이요. 걔에게 편지를 맡기다니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수환이 바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놈은 특별한 놈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냄새로 모든 것을 찾았소. 한 번 맡은 냄새는 잊지 않소. 어머니의 집신 냄새를 맡게 하고 보냈더니 정말로 찾아갔구먼. 복녀는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집신 냄새라. 이 늙은이 냄새가 그리 대단했느냐. 바우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복녀는 수완을 남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수완의 다리였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느렸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했습니다. 마을 촌장 김씨가 도와주었습니다. 리어카 하나를 빌려주겠소. 수완이가 힘들면 태우시오. 촌장의 아들이 리어카를 끌어 한양까지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복녀와 수완과 바우는 변방마을을 떠났습니다. 오는 길보다 돌아가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수완은 어머니에게 10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방의 추위, 전투의 공포, 동료의 죽음, 다리를 다친 날, 마을 사람들의 도움, 바우와 보낸 나날. 복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다, 웃었다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된 거다. 다리는 다쳤어도 살아있으니. 어머니가 오실 줄은 몰랐소. 바우가 편지를 전해줘도 편지만 읽고 마실 줄 알았소. 복녀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편지만 읽고 가만히 앉아있을 어머니가 어딨느냐. 10달을 품고 낳은 자식인데. 수화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양을 지날 때 복녀는 관아에 들렀습니다. 수환의 군적 복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적에서 삭제된 사람은 신분이 불분명해져 마을에 돌아가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관아의 아전은 귀찮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군적 복원, 그건 병조에서 해야 하오. 여기서는 안 돼요. 복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병조에 어떻게 가오? 병조는 한양 궁궐 안에 있소. 백성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소.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아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 소속 고을 관아에서 신청서를 올려야 하오. 남원 관아에 가서 하시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원에 돌아가면 관아에 갈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날씨가 풀리고 있었고 촌장의 아들이 리어카를 끌어주었고 수화는 조금씩 걷는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공주를 지날 때 복녀는 올 때 집신을 준 떡집을 찾았습니다. 떡집 안악이 복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돌아오셨소. 아들을 찾았소. 찾았소. 복녀 옆에 수완을 보고 떡집 안악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찾아오셨구먼. 이것은 집신값이요. 복녀가 품에서 돈 한 잎을 꺼냈습니다. 됐소. 집신값은 아들을 데려온 것으로 치시오. 복녀는 웃었습니다. 수환도 웃었습니다. 바우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남원에 도착한 것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복녀가 떠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제6장 마을의 소문 복녀와 수환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복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왔대.
죽은 줄 알았던 수환이가 살아 있었대. 걔가 편지를 물고 왔다는 것이 진짜였대. 사람들이 복녀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수환을 보고 바울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진짜 살아 있었구먼. 다리를 다쳤구먼. 불쌍하기도 하지. 그래도 살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이웃집 훈장이 수환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환아, 내 어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10년이야. 매일 아침 대문 앞을 쓸며 10년을 기다렸다. 수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더 죄송하오. 죄송할 것 없다. 살아 돌아온 것이 효도다. 마을 사람들은 복녀와 수환을 도왔습니다. 무너진 담을 고쳐주고 기울어진 지붕을 바로잡아주고 쌀을 모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년 동안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포목 장수한 씨가 머쓱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바울을 미친 개, 귀신 들린 개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녀 어머님, 제가 개를 보고 험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복녀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그때는 나도 이 개가 뭔지 몰랐으니까. 한 씨가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대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개한테 내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요? 개한테 사과할 필요까지는 없소. 대신 떡이나 하나 주시오. 한 씨가 웃으며 떡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환의 군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군적에서 삭제된 수환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에 돌아왔지만 호적에 이름이 없으니 땅을 샀거나 장사를 하거나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녀는 남원관아에 갔습니다. 우리 아들 군적을 복원해 주시오. 관아의 좌수 박진달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군적 삭제 후 복원은 병조의 확인이 필요하오. 시간이 걸리오. 얼마나 걸리오? 반년, 길면 1년. 1년이면 아들이 1년을 놀아야 한다는 거 아니오? 박진달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적이 없는 사람은 원래 일을 할 수 없소. 법이 그렇소. 복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관아에 갔습니다. 열흘을 갔습니다. 20날을 갔습니다. 한 달을 갔습니다.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군적을 복원해 주시오. 아전들이 질렸습니다. 복녀 어머님, 제발 그만 오시오. 군적 복원해 주면 안 오겠소. 좌수 박진달도 질렸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이었습니다. 병조의 확인 없이 군적을 복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녀와 수환의 이야기가 뜻밖의 곳에 닿았습니다. 남원고을을 순행 중이던 전라 감사 유진아기 장터에서 복녀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유진학은 나이 50이 넘은 노련한 관리였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모자간에 정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학이 남원관아를 방문했을 때 복녀는 여느 때처럼 관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유진학이 복녀를 보고 물었습니다. 저 노모는 누구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아들의 군적 복원을 요청하러 매일 오는 사람이옵니다. 한 달째 오고 있사옵니다. 유진학이 복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사연을 말해보시오. 복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군역에 나간 것, 10년을 기다린 것, 걔가 편지를 물고 온 것, 함경도까지 걸어간 것,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것.
그리고 1,000조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수환이 보낸 편지. 유진학은 1,000조각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 개가 그 개냐? 바우가 유진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진학은 바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좌수 박진달을 불렀습니다. 이수환의 군적을 즉시 복원하라. 내가 병조에 공문을 보내겠다. 박진달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감사 나으리 절차상. 절차는 내가 책임진다. 이 노모가 함경도까지 걸어가서 아들을 데려오는 동안 관아는 무엇을 했느냐? 군적 하나 복원하는 것이 함경도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어렵단 말이냐? 박진달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진학은 복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들의 군적은 복원될 것이요. 그리고 부상군졸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겠소. 복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 나으리 고맙소이다. 고마울 것 없소. 내가 어머님 나이에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나도 어머니 같은 분이길 바랐을 거요. 복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학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7장 대문 앞에 봄, 수환의 군적이 복원되었습니다. 부상 군졸 보상으로 쌀 20말과 은자 5냥이 지급되었습니다. 수환은 그 돈으로 집을 고치고 마당에 우물을 파고 대문을 새로 달았습니다. 수환은 다리가 불편했지만 일을 했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았습니다. 변방에서 10년 동안 산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익혀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오가 산에서 약초를 찾아주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환이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남원 장터에 수환인의 약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환의 약초는 질이 좋았고 값이 정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이웃집 훈장이 말했습니다. 수환아, 내가 변방에서 10년을 보낸 것이 헛되지 않았구먼. 약초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니야. 수환이 웃었습니다. 변방에서 배운 것이 2가지 있소. 약초 보는 법과 살아남는 법이요. 살아남는 법은 뭔데? 포기하지 않는 거요. 어머니가 가르쳐 준 거요.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오는 여전히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북쪽을 보며 울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으니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복녀가 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고 수환이 장터에 가면 따라가고 저녁에는 마루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수환은 이듬해 봄에 장터에서 만난 처녀와 혼인을 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분이. 남원 토박이로 떡을 잘 만드는 안악이었습니다. 분이는 수환의 다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이 어때서요? 2 다리가 멀쩡해도 도망치는 남자가 있는 세상인데 다리 하나 불편해도 어머니를 찾아 돌아온 남자가 더 낫지요. 복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인날 복녀는 분이에게 은가락지를 주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준 것, 수환의 보따리에 넣어줬던 그 은가락지. 내가 가져라. 이것이 돌고 돌아 제자리에 왔다. 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수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은가락지를 제 보따리에 넣어주셨던 거요? 복녀가 웃었습니다. 내가 배고플까봐 넣었지. 팔아서 밥을 사 먹으라고. 저는 그 은가락지를 한 번도 팔지 않았소. 10년 동안 품에 넣고 다녔소. 복녀의 눈이 젖었습니다. 어째서? 어머니가 준 것이니까.
이걸 팔면 어머니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복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복녀는 손자를 안고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바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자가 바우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바우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를 안아볼 수 있었겠느냐. 바우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복녀의 집 대문 앞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수환이 심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쓸었던 대문 앞이니 꽃이라도 있어야지요. 복녀는 매화를 보았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쁘구먼. 어머니, 이제는 대문 앞을 안 쓸어도 되지요? 복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쓸어야지. 습관이 된 것을 어떻게 끊겠느냐. 수환이 웃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쓸겠소. 내가. 예. 어머니가 10년을 쓸었으니 이제부터는 제가 쓸겠소. 복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19에 떠났던 아이가 30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리는 불편했지만 등은 곧았습니다. 그래. 내가 쓸어라. 다음 날 아침 수환이 대문 앞을 쓸었습니다. 바우가 옆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복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잎이 날렸습니다.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아침에 퍼졌습니다. 복녀는 이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개 한 마리가 편지를 물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함경도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을 만들고 길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꼬리를 흔드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